안녕하십니까. 저는 황 작가입니다. 황 작가의 책 읽기. 우리는 댄 에리얼리가 지은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 우리는 왜 부정행위에 끌리는가? 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 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7장은 우리 모두는 타고난 이야기꾼. 이게 좋은 얘기일까요? 독창성과 창의성과 부정직함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제목으로 유축한데 우리는 다 창조적으로 부정직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읽어가겠습니다. 우리 책의 209쪽부터입니다. 리처드 니스벳 미시간 주립대학 교수와 팀 윌슨 버지니아 주립대학 교수가 흥미로운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들은 동네 시장에 텐트를 치고 탁자 위에 양말 4켤레를 진열한 뒤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그중 어느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여자들은 대체로 맨 오른쪽에 있는 양말을 선택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여자는 소재가 좋아서라고 했고 어떤 여자는 질감이 좋아서라고 했으며 어떤 여자는 색깔이 마음에 들어서라고 했다. 또 어떤 여자는 자기가 선택한 양말의 품질이 가장 좋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런 반응이 매우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그 4켤레의 양말이 모두 같은 제품이었기 때문이다. 니스벳과 윌슨은 잠옷을 놓고도 동일한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같았다. 니스벳과 윌슨이 피실험자들에게 그런 선택을 한 이유를 물었을 때 피실험자들 중 양말이 놓인 위치를 언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모든 양말은 동일한 제품이며 대다수 사람들이 맨 오른쪽에 있는 양말을 선택했다고 말해줘도 여자들은 손사래를 치며 그 사실을 부정했다. 이들은 보통 난처하거나 딱하다는 표정으로 실험 진행자를 바라봤다. 자신이 질문을 잘못 이해했었다거나 실험 진행자를 미친 사람이라 생각하는 듯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정확한 이유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이유를 때로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동기가 모호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내리는 결정 그리고 느끼는 감정에 대해 우리가 완벽하게 논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허구의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는 이 놀라운 능력과 관련해 우리는 좌뇌에 고마워해야 한다. 물론 같은 이유로 좌뇌를 비난할 수도 있다. 인지신경학자인 마이클 가자니가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의 표현을 빌자면 인간의 좌뇌는 해석자이다. 좌뇌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바라보는 일에 대해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내는 역할을 한다. 가자니가는 뇌의 좌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하는 섬유다발인 뇌량, 여기 한문이 좀 어려운데요. 뇌량이라는 게 코르푸스 콜로섬이라고 되어 있네요. 영어를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시 읽겠습니다. 가자니가는,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교수 이름입니다. 뇌의 좌방구와 우방구를 연결하는 섬유다발인 뇌량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이른바 분할뇌 환자들을 여러 해 동안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네, 연구한 끝에 다음에 해설이 있습니다. 이런 작업은 대개 심각한 간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유형의 뇌 이상 상태에서는 환자가 뇌의 한쪽 반구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도 다른 쪽의 반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한다. 가자니가는 분할뇌 여성 환자를 연구하면서 우뇌에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한 한편 좌뇌에게 그 행동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네, 중간 설명에 나 있습니다. 우뇌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는 좌뇌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자니가는 환자에게 웃음이라는 단어가 적힌 카드를 보여줌으로써
환자의 우뇌가 환자에게 웃으라고 지시하도록 했다. 이때 가자니가는 그 카드가 환자의 우뇌에만 보이도록 하는 장치를 사용했다. 환자가 웃자 가자니가는 왜 웃는지 물었다. 그러자 환자는 자기가 왜 웃는지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지어냈다. 당신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를 찾아와 이런저런 실험을 검사를 하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녀는 신경과학자들을 매우 재미있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한 게 분명했다. 이 연구는 인간이 가진 어떤 성향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설명하고 싶어 한다. 무엇이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혹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도록 만드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조차도 그렇다. 심지어 우리가 제시하는 부족한 설명이 실제 현실과 거의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동물이다. 충분히 믿을만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치에 맞는 설명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면 더더욱 좋다. 네, 소제목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걸까? 물리학자인 리처드 파인먼은 1974년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졸업식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다.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자기 자신은 가장 손쉽게 속일 수 있는 대상이다. 이제까지 줄곧 봐왔듯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런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선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여기고 싶어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분열을 경험한다. 우리는 자기가 한 행동이 왜 용인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찬양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온갖 이야기들을 스스로에게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직함과 자신이 저지른 부정행위를 합리화시킨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속이는 데 도사들이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줄까? 왜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데 도사가 됐을까? 이 질문들에 답하는 실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내 경험을 이야기하겠다. 나 자신을 멋지게 그리고 매우 행복하게 속여 먹었던 얘기다. 내가 30살 때였으니까 꽤 오래전의 일이다. 나는 오토바이를 그만 타고 자동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내게 어떤 자동차가 적당한지 결정해야 했다. 당시 인터넷이 이른바 의사결정의 보조자로 막 각광을 받기 시작하던 때였고 마침 나는 인터넷에서 자동차 구매에 관한 도움말을 주는 어떤 웹사이트를 발견했다. 이 웹사이트는 문답 형식을 거친 뒤 최종적인 도움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가격이나 안전성에 대한 선호에서부터 마음에 드는 헤드라이트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온갖 질문들을 내게 던졌다. 이 모든 질문에 답하는 데는 약 20분이 걸렸다. 질문을 담은 화면이 바뀔 때마다 진행 바, 영어로는 프로그레스 바는 내가 꿈꾸던 자동차가 공개되는 시점이 조금씩 가까워짐을 표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질문이 끝났다. 나는 이 웹사이트가 어떤 자동차를 추천해 줄지 몹시 궁금했다. 드디어 마지막 화면에서 나는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했고 몇 초 뒤 추천 자동차가 떴다. 이 끝내주는 웹사이트의 충고에 따르면 내게 맞는 차는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하시라. 제발 포드, 타우루스. 솔직히 말해 나는 자동차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다. 아니 거의 아는 게 없다는 게 옳다. 하지만 그때 나는 내가 원하는 차가 포드, 타우루스가 아닌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렇다고 포드, 타우루스가 나쁜 차라는 말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좋은 차다. 하지만 당시 내가 운전석에 앉아 멋지게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던 차가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함직한 행동을 했다.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돌아가 질문에 다시 답하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첫 번째 시도 때 하지 않은 답을 하며 내가 꿈꾸는 자동차를 다시 기다렸다.
이 과정을 몇 차례 반복하면서 내 대답이 달라지는 데 따라 이 웹사이트가 추천하는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확인했다. 마침내 웹사이트가 친절하게도 내가 원하는 소형 컨버터블을 추천하자 비로소 나는 그 일을 멈췄다. 그리고 그 웹사이트의 현명한 조언을 따랐다. 이 차는 그 뒤 몇 년 동안 나의 애마로 충성을 다했다. 이 일을 통해 나는 사람들은 가끔 혹은 어쩌면 자주 자기 취향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대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때 직감에 의존한다. 우리는 자기 논리를 조작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날조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합리화를 하는 정신적인 제조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합리화는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justify가 옳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이성적이며 타당한 근거가 있는 선호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노력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동전 던지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과정을 시간을 덜 들이면서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당신이 지금 디지털 카메라 2대 중 한 대를 선택하려 한다고 치자. A 카메라는 줌 렌즈가 훌륭하지만 무겁다. 이에 비해 B 카메라는 가볍고 모양새가 좋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A 카메라가 성능은 더 좋지만 당신은 외양을 더 중시하므로 B 카메라를 선택하면 더 행복할 것 같다. 자, 당신이라면 어느 카메라를 선택하겠는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주머니에서 동전 한 개를 꺼내 이렇게 말하라.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A 카메라, 뒷면이 나오면 B 카메라를 선택한다. 그런 다음 동전을 던져라. 만약 앞면이 나오면 A 카메라가 당신이 원하는 카메라다. 그걸 사면 된다. 그러나 만약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동전을 던지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진짜 동전이 가리킨 대로 선택한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사실상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원하던 B 카메라를 갖게 될 뿐만 아니라 동전의 충고를 따랐기 때문에 B 카메라를 선택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본인이 B를 원하면 실은 B가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합리화가 앞서 소개한 자동차 추천 웹사이트의 진짜 기능이지 않을까 싶다. 그 웹사이트는 사용자들이 더욱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결정을 합리화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설계됐던 게 아닐까? 정말 그렇다면 삶의 더 많은 영역에 이를 응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거짓말쟁이의 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속임수에 특별히 능하거나 미숙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UCLA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링양, 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야링양은 닥치는 대로 거짓말하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다. 양과 그녀의 동료들은 피실험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어떤 임시직 직업소개서로 찾아갔다. 한자리에 붙박여 오래 일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적어도 상당수는 병적인 거짓말쟁이라서 그럴 것이라고 추정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추정을 모든 임시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연구자들은 108명의 구직자들 및 그들의 친구와 가족을 대상으로 종합 심리 테스트를 했고 또 여러 차례 1:1 면담을 했다. 그들에게서 병적인 거짓말쟁이로 규정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성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이 거대한 표본 집단에서 그들은 직업, 학력, 범죄 경력, 그리고 집안 배경 등에 대해 스스로 여러 차례 한 이야기들 중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특히 많이 발견된 12명을 선별했다.
이들은 남을 자주 비방하거나 혹은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프다고 거짓말해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기도 했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이 병적인 거짓말쟁이 12명과 이들과 같은 구직자 집단에 속하긴 하지만 병적인 거짓말쟁이가 아닌 사람 21명을 대상으로 MRI로 뇌를 촬영했다. 피실험자 각각의 뇌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연구자들은 피실험자들의 전두엽에 초점을 맞췄다. 전두엽은 머리 앞쪽에 있으며 하루 일과를 계획하거나 유혹에 대처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따위의 고차원적 사고를 관장하는 뇌 부위로 알려져 있다. 이 전두엽은 또한 사람이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의존하는 뇌 부위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전두엽은 생각과 추론 그리고 도덕성을 관장하는 지휘소인 셈이다. 사람의 뇌는 일반적으로 회백질과 백질의 두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회백질은 뇌세포의 다른 이름이며 사람이 하는 생각의 동력이 되는 물질이다. 반면 백질은 회백질 사이를 연결하는 조직이며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다. 사람의 뇌에는 회백질과 백질이 함께 있다. 양과 그녀의 동료들은 피실험자들의 전두엽에 이 두 종류의 물질이 정상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통제 집단에서 병적인 거짓말쟁이들은 정상인에 비해 회백질의 양이 14.2%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한 가지 가능성은 병적인 거짓말쟁이들의 뇌에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영역인 전두엽에 연료를 공급하는 뇌세포, 즉 회백질이 적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때 도덕성을 고려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상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설명이 끝나진 않는다.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들의 뇌 속에 회백질이 적게 들어있다면 그만큼 남는 공간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양과 그녀의 동료들이 이 의문을 풀어줬다. 병적인 거짓말쟁이들은 전두엽에 정상인보다 백질을 22에서 26%나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백질을 더 많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병적인 거짓말쟁이들은 서로 다른 기억들과 생각들 사이의 연관성을 더 많이 조작해낼 수 있다. 보다 많은 이 연결성 및 연상 능력, 다시 말해 회백질에 저장된 연상 세계에 대한 접근 능력이야말로 병적인 거짓말쟁이들이 스스로 부정직함을 더 잘 합리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밀 요인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부도덕한 행위가 실제로 나쁜 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온갖 그럴듯한 이야기를 조작해 스스로를 설득한다. 이런 사실을 전체 개체군에 대입해보면 더 높은 뇌 연결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쉽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동시에 스스로를 정직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로 여기게끔 만든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일들을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문제와 관련해 연결성이 높은 뇌일수록 더 많은 탐구거리를 담고 있다. 그리고 연결성이 높은 뇌야말로 우리가 자신의 정직하지 못한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 요소일지도 모른다. 네, 다음 소제목은 창의적일수록 거짓말을 더 잘한다? 물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그녀의 동료들의 이런 발견들을 접한 뒤 나는 뇌에 백질이 더 많은 사람, 즉 뇌의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에 연결성이 높고 연상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 따라서 보다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더 부정직하다고 결론을 내려야 할지 궁금했다.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 나는 프란체스카 지노와 함께 1년의 연구 작업을 수행했다. 창의성의 기본 특성에 맞게 우리는 다양한 각도에서 이 의문에 접근했는데 우선 상대적으로 간편한 접근 방법부터 시도했다. 실험실에 찾아와 검사 준비를 마친 피실험자들에게 우리는 컴퓨터를 이용해 우리가 제시하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일련의 질문들에는 피실험자들의 경험 및 개인적 습관과 관련된 다소 황당해 보이는 여러 질문들이 다시 읽겠습니다. 다소 황당해 보이는 여러 질문들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했던 세 가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네, 질문들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실험 의도를 피실험자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장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피실험자들에게 창의성과 관련이 있는 몇몇 형용사들, 예를 들어 통찰력 있다, 독창적이다, 꽤 바르다,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다 등이 얼마만큼 자신을 잘 묘사하는지 표시하라고 했다. 다음으로 우리는 볼링 치기, 스키 타기, 낙하산 타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 77가지의 활동들을 각각 얼마나 자주 참여하는지 적으라고 했다. 이 77가지 활동들 중 어떤 것들은 창의성을 더 많이 요구하고 또 어떤 것들은 더 적게 요구한다. 마지막 과제로 우리는 피실험자들이 각자 나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나는 창의적인 생각을 유발하는 과제를 선호한다, 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일하기를 좋아한다 등과 같은 명제와 관련해 스스로가 몇 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피실험자들이 자기 개성을 수치로 매기는 작업을 모두 마친 뒤 우리는 다시 이들에게 첫 번째 과제와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노트 과제를 풀게 했다. 자, 결과가 어땠을까? 피실험자들은 부정행위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만약 부정행위를 했다면 스스로 매긴 창의성의 수치는 그들의 부정행위 경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만약 어떤 피실험자가 창의성과 관련된 형용사들에 모두 높은 점수를 매기고 창의적인 여러 활동에 자주 참여했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창의성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했다면 이 사람은 창의적이지 않은 사람과 비교할 때 부정행위를 더 많이 했을까? 더 적게 했을까? 아니면 비슷하게 했을까?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이랬다. 노트 과제에서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오른쪽 버튼을 더 많이 선택한 사람들이 세 가지 유형의 창의성 자가 측정 장치를 높게 매긴 사람들과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게다가 좀 더 창의적인 사람과 덜 창의적인 사람 사이의 차이는 두 삼각형에 있는 점의 개수 차이가 분명하지 않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창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주로 상황이 모호해 자기 합리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뜻한다. 두 삼각형에 있는 점의 개수가 확연하게 다를 때는 거짓말을 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을 것인지만 결정하면 됐다. 그러나 어느 삼각형에 점이 더 많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즉 모호할 때는 창의성이 개입했다. 이것도 더 많은 부정직함을 동반해 영향을 미쳤다. 좀 더 창의적으로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수가 지급되는 오른쪽 삼각형에 점이 더 많다고 스스로에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났다. 요컨대 창의성과 부정직함의 연관성은 옳지 않은 행위를 하면서 옳은 일을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이기적인 관심과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유용한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더 잘 지어낸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부정행위와 지능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였지만 우리는 적어도 그때까지는 크게 흥분하지 않았다. 첫 번째 연구는 창의성과 부정직함은 서로 연관돼 있음을 보여줬다. 그러나 그렇다고 창의성이 필연적으로 부정직함을 유발한다는 뜻은 아니다. 지능과 같은 제3의 요인이 창의성이나 부정직함 양쪽 모두와 관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능과 창의성의 관계는 특히 피라미드 금융사기를 벌인 월가의 금융인 버나드 매도프나 수표 위조를 잘하기로 유명해서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프랭크 에버그네일과 같은 사람들이 똑똑한 머리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지를 떠올려 보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창의성이나 지능이 부정직함을 더 잘 예측하게 해주는 지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여기서 다시 당신이 이 실험에 참가한 피실험자라고 가정해보자. 이번에는 우리 심리실험실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당신은 먼저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당신은 실험실에 찾아오기 일주일 전에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신의 창의성을 평가하고 지능을 측정하는 질문들에 답해야 한다. 우리는 피실험자들의 지능을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한다. 우선 당신이 논리와 직관 중 어느 쪽에 더 많이 의존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예일 대학의 의사결정 전문가인 셰인 프레데릭 교수가 설계한 세 가지 질문을 한 뒤 당신에게 대답하게 한다. 이 각각의 질문에는 올바른 대답뿐만 아니라 직관적이고 틀린 대답도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야구 방망이 한 자루와 야구공 1개의 가격을 합하면 1.10달러다. 야구 방망이 한 자루는 야구공 한 개보다 가격이 1.0달러 더 비싸다. 그렇다면 야구공 한 개 가격은 얼마인가? 답은 얼마인가? 빠르게 10센트. 그럴듯한 대답이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 당신의 직관이 당신들어 0.10달러라고 외치라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겠지만 직관이 아니라 논리에 의존한다면 그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은 이렇다. 야구공 한 개의 가격이 0.10달러라면 야구 방망이 한 자루의 가격은 1.10달러가 되고 이 둘을 합치면 1.10달러가 아니라 1.20달러가 된다. 본능적인 첫 번째 시도가 잘못됐음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고등학교 때 배운 수학 실력을 발휘해 올바른 해답을 찾아낸다. 0.05 더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0.05 괄호 닫고는 1.10. 정답은 5센트다. 어떤가? 중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아무튼 정답을 찾아냈다면 축하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인지반응 테스트라는 이 간단한 테스트의 다른 두 문제는 훌륭하게 풀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어서 구두 시험으로 지능을 측정한다. 여기서 구두란 얘기는 말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단어 10개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작아지다, 나 누그러지다 같은 것들이다. 이 각각의 단어에 대해 당신은 주어진 6가지 조건 중 해당 단어와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일주일 뒤 당신은 우리 심리실험실에 찾아와 다음 지시를 받는다. 당신은 오늘 각기 다른 3가지 과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제들은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과 일반 상식 그리고 자각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 3가지 과제를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했습니다. 네, 위에 제가 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표 5, 인지반응 테스트. 야구 방망이 한 자루와 야구공 1개 가격을 합하면 1.10달러다. 야구 방망이 한 자루는 야구공 한 개보다 가격이 1달러 더 비싸다. 야구공 한 개의 가격은 얼마인가? 2. 50분 동안 다시 읽겠습니다. 5분 동안 5개의 부품을 만드는데 5대의 기계가 필요하다면 100대의 기계로 100개의 부품을 만드는 데는 몇 분이 걸릴까? 3. 호수에 커다란 수연잎들이 떠 있다. 이 수연잎들의 너비는 날마다 2배로 늘어난다. 수연잎들이 호수 전체를 덮는데 48일이 걸린다면 호수의 절반을 덮는 데는 며칠이 걸릴까? 네, 밑에 정답이 반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흔히 나오는 오답은 10센트이지만 정답은 5센트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흔히 나오는 오답은 100분이지만 정답은 5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흔히 나오는 오답은 24일이지만 정답은 47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가겠습니다. 글을. 첫 번째 과제는 문제 해결 과제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신뢰하는 매트릭스 과제다. 이 과제에 할당된 5분이 지나면 당신은 시험지를 반으로 접어 재활용통에 집어넣고 자신의 점수를 실험 진행자에게 말한다. 당신은 몇 점을 받았다고 할 것인가? 자신이 받은 실제 점수를 그대로 말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부풀려 말할 것인가? 두 번째 과제는 도트 과제다. 다시 한번 당신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다. 동기는 충분하다. 부정행위를 한 번 할 때마다 $10를 벌 수 있다. 마지막 과제는 난이도나 주제가 다양한 50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일반 상식 시험으로 객관식 선다형이다. 예를 들면 캥거루는 얼마나 멀리 뛸 수 있을까? 괄호 열고 8에서 12m나 이탈리아의 수도는 어디인가? 괄호 열고 로마와 같은 것들이다. 이 문제들의 정답을 맞히면 당신은 정말 하나당 10센트를 받는다. 당신은 이 과제에서 최대 $5를 벌 수 있다. 이 마지막 시험을 칠 때 우리는 당신에게 시험지에 정답을 표시한 뒤 그것을 OMR 카드에 옮기라고 지시했다. 문제를 다 푼 뒤 당신은 연필을 내려놓는다. 그런데 갑자기 시험 감독관이 이렇게 말한다. 여성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깜빡하고 이미 정답이 표시된 OMR 카드를 복사해 왔네요. 미안해서 어떡하죠? 괜찮으시다면 그냥 이 카드를 사용하실래요? 물론 이미 표시된 정답은 보이지 않게 제가 최대한 잘 지워드릴게요. 당신 입장에서는 시험 감독관이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당신은 엄연히 동의한다. 몇 분 뒤 시험 감독관은 시험지에 표시한 정답을 옮겨 적으라고 OMR 카드를 건네준다. 이미 표시된 정답을 지웠지만 희미하게 보인다. 게다가 시험 감독관은 당신에게 정답을 표시한 시험지를 찢어서 버리고 OMR 카드만 제출하라고 한다. 그리고 그 카드 기록의 점수로 당신에게 정답 하나당 10센트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다. OMR 카드에 정답을 옮겨 적을 때 당신은 부정행위를 해도 들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시험지에 당신이 표시한 정답 대신 OMR 카드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정답의 흔적대로 표시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별 생각 없이 쥐리를 선택하긴 했지만 솔직히 스위스의 수도가 베른이라는 사실쯤은 나도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말이다. 이 세 가지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지금 한 50개 정도 일반 상식적인 문제를 물어봤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지금 하나를 얘기한 겁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해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나 된다. 이 돈으로 당장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다. 맥주를 마실 수도 있고 강의 교재를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돈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는 당신의 똑똑함과 문제풀이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성 정도에 달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부정행위를 하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부정행위는 당신의 똑똑함 정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당신의 창의성 정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실험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다른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실험에서도 창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부정직함에서도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지능은 창의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직함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트릭스, 노트, 일반 상식의 세 가지 과제 각각에서 모두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창의성 점수가 높았지만 지능 지수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또 부정행위를 극단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 즉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정도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점수를 꼼꼼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은 세 가지 과제 각각에서 모두 낮은 수준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에 비해 창의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지능지수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네, 다음 소제목은 복수심과 퍼지 요인입니다. 부정행위를 하도록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창의성이 중요한 수단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앞서 발간한 책 경제심리학에서 나오는 다시 읽겠습니다. 앞서 발간한 책 경제심리학에서 나는 사람들이 고약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한 어떤 실험을 소개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나는 아예렛 그니지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이고 캠퍼스 즉 UC 샌디에고 교수와 함께 데니 얼이라는 젊은 남자를
남자 배우를 고용해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장소는 몇 군데의 커피숍이었다. 이 사람은 커피숍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다가가 5분 동안 진행되는 간단한 과제에 참여하면 $5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손님이 동의하면 임의로 나열된 알파벳 철자들이 가득 적혀있는 종이 10장을 건네주면서 동일한 철자가 연달아 나오는 부분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 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달라고 했다. 그리고 손님이 이 과제를 끝마치면 종이를 회수한 뒤 $1짜리 지폐 여러 장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 $5 드립니다. 돈을 세어보시고 영수증에 서명해 주십시오. 영수증은 테이블에 두세요. 제가 나중에 가져가겠습니다. 데니얼은 이렇게 말한 다음 또 다른 피실험자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데니엘이 손님에게 건네준 돈은 $5가 아니라 $9였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경우 피실험자들 중 몇 명이 $5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줄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다. 이 피실험자 집단은 불쾌함을 유발하지 않은 조건이었다. 우리는 데니얼에게 또 다른 피실험자 집단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불쾌감을 유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불쾌감을 유발한 조건에서 데니얼은 피실험자에게 과제를 설명한 도중에 갑자기 전화를 받는 척 연기했다. 마이크구나. 무슨 일이야? 그런 다음 잠시 상대의 말을 듣는 척 하다가 흥분한 목소리를 높였다. 좋지. 8시 30분경 피자? 우리 집에서 볼까? 아니면 너희 집에서 볼까? 그리고 나서 이따 봐 하고 말하고 통화를 끝냈다. 이 가짜 통화는 약 12초 동안 이어졌다. 통화를 마친 뒤 데니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이 통화와 관련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하던 설명을 계속했다. 이후에는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했다. 이 경우 데니얼의 무례한 행동에 모멸감을 느낀 피실험자들은 그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머지 $4를 돌려주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피실험자들은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은 집단에서는 전체 피실험자 중 45%가 남은 돈을 돌려줬지만 불쾌감을 느낀 집단에서는 겨우 14%만 남은 돈을 돌려줬다. 불쾌감을 느끼지 않은 집단에서도 절반이 넘는 피실험자들이 남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반갑지 않긴 했지만 12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무례하고 일방적인 대화 중단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 집단의 피실험자들이 훨씬 더 많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매우 당혹스럽다. 이런 결과들은 어떤 일이나 사람이 불쾌하게 만들 때 우리는 자신의 비도덕적 행동을 합리화하기 훨씬 쉽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가 지금 저지르는 부정행위는 우리가 처음 느낀 어떤 불쾌함을 보상받기 위한 일종의 보복일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똑같이 되갚아주고 있는 것뿐이라고. 심지어 이런 자기 합리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단지 공정성을 회복함으로써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를 위해 정의의 성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서 성전이라는 얘기는 성스러운 전쟁을 의미합니다. 네, 다음 소제목은요. 승차권 위조의 심리입니다. 17살 때 나는 한 살 위의 사촌 요아프와 함께 유럽으로 배낭여행을 떠나 멋진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났고 아름다운 도시들과 유적지들을 구경했다. 여러 박물관들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냈다. 젊고 혈기왕성했던 10대 소년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여행이었다. 여행 경로는 로마에서부터 시작해 이탈리아를 종단한 다음 프랑스를 거쳐 영국으로 건너가는 것이었다. 로마에서 출발한다면서 우리는 청소년 기차 여행권을 구매했는데 로마 유레일의 상당한 직원이 유럽 철도 노선이 그려진 지도를 복사해주면서 우리가 가야 할 노선과 기차를
타야 할 것을 검은색 볼펜으로 표시해줬다. 그것이 기차 여행권이었다. 그 직원은 우리가 구입한 그 여행권만 있으면 2달 동안 기차를 타고 유럽 어디든 갈 수 있지만 반드시 자신이 그려준 노선을 따라서만 여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는 엉성하고 조합한 유럽 철도 노선도 복사본을 영수증과 함께 스테이플러로 찍어줬다. 우리는 이 엉성한 지도 겸 여행권을 검표원이 도무지 신뢰해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로마 유레일 직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아닌 게 아니라 정말 그랬다. 로마, 피렌체, 베네치아 그리고 이탈리아의 소도시 몇 군데를 관광한 뒤 우리는 베로나 외곽에 있는 호숫가에서 며칠을 보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아침에 일어나니 누가 우리 배낭을 뒤졌는지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우리는 없어진 게 있는지 가방 안을 살폈다. 옷까지는 그대로 있었고 심지어 카메라도 있었다. 유일하게 없어진 것은 요아프가 갖고 있던 여분의 운동화였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처음에는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다. 요아프의 어머니이자 내 숙모의 조언에 따라 준비한 비상금을 그 신발에 숨겨놨던 것이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고 우리는 눈앞이 캄캄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우리는 문제의 그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경찰서에 가서 도난 신고를 했다. 다행히 경찰관이 영어를 조금 알아듣긴 했지만 그에게 우리가 당한 일을 설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운동화 한 켤레를 도난당했는데 오른쪽 신발에 현금을 숨겨놓았기 때문에 이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라는 내용을 담당 경찰관은 쉽게 알아듣지 못했다. 결국 우리는 잃어버린 운동화를 찾지 못했다. 우리는 매우 기분이 상했다. 그것은 재수없는 일이었다. 우리는 유럽에게 받아야 할 빚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했다. 이 일이 있고 일주일쯤 뒤 우리는 애초에 여행지로 삼지 않았던 스위스와 네덜란드에도 가보기로 했다. 그러면서 기차표를 새로 끊어야 했다. 하지만 불쾌한 도난 사건을 당한 데다 경찰관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터라 우리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우리는 기차 여행권에 로마 유레일 직원이 표시했던 것과 동일한 검은색 볼펜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경로를 추가로 그려넣었다. 스위스를 경유해 프랑스로 가는 다시 읽겠습니다. 스위스를 경유해 프랑스로 가고 거기서 다시 영국으로 갈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제 우리 여행권에는 2개의 경로가 그려져 있었다. 하나는 원래 있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새로 그려넣은 것이었다. 이 여행권을 검표원들에게 보여줬지만 그들은 번번이 우리의 속임수를 알아채지 못했다. 덕분에 우리는 몇 주 동안 계속 그 여행권에 우리가 여행하고 싶은 노선을 검은색 볼펜으로 그려 넣으며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다. 우리의 범행은 늘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바젤로 가는 길에 들통이 나고 말았다. 스위스의 검표원이 우리 여행권의 경로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여행권을 돌려줬다. 바젤에 가려면 표를 다시 끊어야겠네요. 우리는 정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여기 여행권에는 바젤까지 가도 되는 철도 표시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도 위에 우리가 표시한 경로를 가리켰다. 하지만 검표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표를 새로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검표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결국 요아부가 사정을 했다. 바젤까지 가게 해주시면 도스에 이 녹음 테이프를 드릴게요. 미국 록밴드 도스 아시죠? 하지만 그 사람은 도스에 도통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결국 그 스위스인 검표는 이렇게 말했다. 좋아요. 바젤까지 가게 해주죠. 그 자신이 우리 말을 믿었던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귀찮아서 내버려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아무튼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더는
여행권에 장난을 치지 않았고 로마 유레일 직원이 기재한 경로를 따라서만 여행했다.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행동을 되돌아보면 어린 마음에 어리석은 짓을 한 게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잘 안다. 그렇듯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우리의 행동을 얼마든지 해도 되는 것으로 합리화했던 특정한 상황이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난생 처음으로 외국에 나가고 있다는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지켜온 규칙을 느슨하게 만들어 부정행위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추긴 측면이 있었다. 괄호 열고 부정행위와 여행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 여행 중에는 규칙이 느슨해져 그럴지도 모른다. 혹은 매일 똑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환경 때문일지도 모른다. 둘째, 운동화와 수백 달러를 잊어버리는 바람에 유럽에 복수를 한다는 심리 혹은 빚을 받아낸다는 심리가 작용했다. 셋째, 우리는 배낭여행이라는 모험을 하고 있었으므로 아마 도덕적으로도 모험을 즐기고 싶었을 것이다. 넷째, 우리는 우리 행동이 그 어떤 대상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리의 부정행위를 합리화했다. 우리는 그저 종이에 줄을 몇 개 더 그었을 뿐이었다. 기차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노선을 달렸고 게다가 기차는 늘 승객들로 가득 차지도 않았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가 처음 여행권을 살 때 다른 경로를 선택했더라도 비용은 같았다. 그래서 도중에 경로를 바꾸는 것은 그릇된 행동이 아닐 것이라는 심리가 작동한 것이다. 괄호 열고 스톡 옵션의 행사 시기를 도중에 바꾸는 사람도 어떤 심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을까 싶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리화의 마지막 근거는 여행권 자체의 물리적인 특징과 관련이 있었다. 로마 유레일 직원이 우리에게 끊어준 여행권은 볼펜으로 여행 경로를 기입한 조잡한 종이 조각에 불과했기에 쉽게 변조할 수 있었다. 그 직원이 했던 것처럼 검은색 볼펜으로 줄만 쭉 그으면 됐으므로 우리는 쉽게 부정행위의 유혹에 넘어갔다. 합리화를 가능하게 했던 이 모든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부정행위를 합리화하는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강력한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에서 합리화가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규칙을 깨고 부정한 행동을 한다는 인식에서 스스로를 멀리 떼어놓는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그것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말이다. 우리가 하는 부정행위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천재는 사기꾼? 물음표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훌륭한 화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화가는 훔친다고 말했다. 역사를 통틀어 창의적인 사기꾼들이 없었던 적이 없다. 셰익스피어는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이탈리아의 역사적인 사실들에서 아이디어를 훔쳐와 새롭고도 빛나는 작품을 썼던 것으로 유명하다. 밥 딜런도 폭송 선배들의 노랫말과 음악에서 많은 것을 빌려 쓰며 스티브 잡스도 애플은 위대한 에너지를 훔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바 있다. 우리가 한 여러 실험들에 비춰보면 창의성은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데 주요한 동력으로 작동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창의성이 향상되면 이로 인해 그 사람의 부정행위 수준도 높아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 점을 밝혀내기 위해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준비했다. 나는 진호와 함께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좀 더 창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 조사했다. 여기서 지금 창의적인 태도를 갖게 좀 더 창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 만으로 이 다음에 설명했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이 과정을 점화, 프라이밍이라고 부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좀 글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당신이 이번 실험의 피실험자라고 상상해보자. 심리 실험실에 나타난 당신에게 우리는 도트 과제를 제시한다. 당신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도트 과제를 한 차례 수정한다. 다음으로 당신은 왼쪽과 오른쪽을 선택하는데 따라 각각 3센트와 0.5센트와 5센트를 지급하는 두 번째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당신에게 또 다른 과제를 제시한다. 어떤 문장 하나를 만드는 과제다. 이것은 피실험자가 현재 가진 태도를 바꾸기 위한 통상적인 기법으로 피실험자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당신에게 임의의 단어 5개, 예를 들면 하늘, 있다, 그, 왜, 푸르다로 구성된 단어조합 20개를 제시한다. 당신은 이 단어들을 이용해 각 조합당 하나씩 4단어로 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 예를 들면 하늘은 푸르다, 네, 영어로는 the sky is blu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당신은 이 과제에는 2가지 버전이 있으며 당신에게는 둘 중 임의로 한 가지 버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모른다. 한 가지 버전은 창의적인 사고의 조합으로 20개 문장 중 12개 문장의 창의성과 관련된 단어들, 예를 들어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독창적인, 오리지널, 신기한, 나블, 새로운, 뉴, 천재적인, 인지니어스,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아이디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다른 한 가지 버전에는 전체 20개 문장 중 창의성과 관련된 단어는 단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창의성과 관련된 단어들을 사용케 함으로써 그들을 점화시켜 스티브 잡스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혁신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제 당신은 문장 완성 과제 2가지 버전 중 하나를 마치고 다시 도트 과제로 넘어간다. 이번에는 좀 전과 다르게 진짜 돈을 보수로 받게 된다. 당신은 왼쪽 삼각형에 점이 더 많다고 선택할 때마다 0.5센트를 받고 오른쪽 삼각형에 점이 더 많다고 선택할 때마다 5센트를 받는다.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이 실험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했을까? 창의적인 태도를 자극한 것이 과연 개인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쳤을까? 결과는 이랬다. 보수가 지급되지 않았던 연습 차원의 도트 과제에서는 두 집단 사이에서 이렇다 할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수가 지급된 과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창의적인 단어들로 자극을 받은 피실험자들은 그렇지 않은 피실험자들에 비해 더 많이 오른쪽 버튼, 즉 보수를 더 많이 받는 쪽을 선택했다. 우리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이 실험을 200회나 반복했지만 결과는 매번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 실험 결과로 보면 창의적인 마음가짐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행위를 더 많이 저지르게 할 수 있다. 연구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는 실제 현실에서 창의성과 부정행위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우리는 대형 광고 기획사와 접촉해 이 회사의 직원들이 도덕적 딜레마와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살펴봤다. 예를 들어 당신은 업무 추진비를 얼마나 부풀리어 보고할 것인가? 상사에게 지시받은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현재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혹은 자신이 회사 사무실의 비품을 집으로 가져가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등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자신의 성적을 어떻게 매길 것인지 물었다. 우리는 또 피실험자들이 회사에서 맡고 있는 직책, 즉 회계원, 카피라이터, 격리부장, 디자이너 등이 무엇인지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광고 기획사의 CEO에게 각 부서에서 창의성이 얼마나 요구되는지 물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우리는 각각의 직원들과 이들이 속한 부서의 도덕적 경향과
각 부서가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창의성 수준을 파악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뒤 우리는 부서별 직원들의 도덕적 유연성을 계산했고 이 유연성이 직무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추정했다. 그 결과 도덕적 유연성은 디자이너, 카피라이터가 가장 높았고 회계원이 가장 낮았다. 이런 식으로 볼 때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 네, 다음 소제목입니다. 창의적 사고가 실패할 때입니다. 우리는 창의성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창의성이야말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자산이며 미덕이라고 말을 자주 듣는다. 이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이나 공동체도 적용된다. 우리는 혁신가를 찬양하고 추앙하며 독창성이 뛰어난 사람을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한편 융통성 없는 사람들을 기피한다. 물론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창의성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해법으로 나가는 문을 열음으로써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런 창의성이 있었기에 인류는 수돗물, 전기, 비누에서부터 전화기, 우주여행 그리고 나노기술에 이르는 온갖 발명품을 개발하면서 좀 더 유익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었다. 인류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이만큼 발전한 데는 창의성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의성에 고마워할 필요가 있다. 피카소나 셰익스피어, 밥 딜런, 스티브 잡스 같은 창의적 선구자들이 없었더라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황량했을 것이다. 이것은 전체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창의성 덕분에 우리는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할 기발한 해법을 생각해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창의성이 있기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보를 재해석하는 식으로 기존의 원칙이나 규칙을 왜곡하기도 한다. 창의성을 발휘함으로써 우리는 케이크를 소유하면서 동시에 그 케이크를 먹을 수 있게 하는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 자기 자신은 언제나 영웅이지 절대 악당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우리의 부정직함의 핵심이 부정행위로 이득을 취하면서도 스스로를 정직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이라 한다면 우리는 창의성과 또 다른 면을 생생하게 포착할 수 있다. 창의성은 어떤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기 자신이 부정직한 사람이 돼도 좋다고 허락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멋진 이야기들을 교묘하게 지어내도록 우리를 돕는다. 이처럼 창의성은 긍정적이고 우리가 바라던 결과를 낳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우리가 바라지 않던 결과를 낳는다. 때문에 우리는 창의성과 관련해 입장이 난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창의성을 필요로 하고 또 이것을 간절히 바라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창의성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들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내 친구이자 역사학자 에드워드 발레세는 곧 출간될 자신의 저서 호구와 사기꾼 그리고 양면성, 영어로는요 서커스, 그 다음에 스윈들러스 and an ambivalent st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ambivalent란 얘기는 양면적인 그런 뜻입니다. 네, 다시 읽을까요? 그래서 내 친구이자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발레세는 곧 출간될 자신의 저서 호구와 사기꾼 그리고 양면성에서 기업체가 신기술의 한계를 넘을 때마다 그 신기술의 발명품이 우편 업무든 전화든 라디오든 컴퓨터든 혹은 주택저당증권이든 간에 이러한 발전 덕분에 사람들은 기술과 부정행위 양쪽 모두의 한계선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 신기술이 한층 더 개발되고 이에 사용이 정착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 소통은 끝난다. 그제야 이 신기술을 사용하는데 바람직한 방식들이 무엇이며 또
지양해야 할 고약한 방식들은 무엇인지 궁금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에드워드는 미국 우편 업무의 초창기 활용 방식 중 하나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판매하기 위한 것, 즉 우편 사기 행위였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우편 사기의 문제점은 강력한 규제로 해결됐고 덕분에 지금은 높은 품질과 효율성 그리고 신뢰가 우편 업무에 자리 잡았다. 이런 관점에서 기술 발전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창의적인 사기꾼이 진보와 혁신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던 것에 대해 고마워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업에서 사람을 고용할 때 창의적인 사람을 선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창의적인 사람으로 개발하려 애써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창의적인 사람이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창의성과 부정행위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창의적인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런 사실에 불편하지 않을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데 자신의 기술과 솜씨를 활용하도록 유혹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우려해야 한다. 예전에 다른 책에서도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매우 정직한 사람인 동시에 매우 창의적인 사람이다. 네, 결국은 글이 자기 칭찬으로 끝났네요. 참 바람직스럽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창의성과 사기성은 과연 비례하는가에 대한 얘기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정행위도 전염된다. 부제는 사회적 전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읽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